네, 방금 들어온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연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후보로 5선의 권영세 의원을 발표했다라는 촉보가 들어왔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제 오늘 의원총회를 통해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에 권영세 의원을 비대위원장에 최종 확정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관련해서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튜디오에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자리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지금 저희 자막으로 나오고 있는 내용부터 두 분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의원총회에서 지금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연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후보로 5선의 권영세 의원을 발표했다는 속보가 방금 들어왔습니다. 뭐 여러 인물들이 계속 나왔었잖아요, 보도에. 이제 권영세 의원이 최종적으로 이렇게 발표가 된 배경을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일단은 뭐 나경원 의원과 권영세 의원 그 두 분 말씀이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나경원 의원은 지난 그 당대표 선거에 출마를 했던 적이 있고 장점은 패스트트랙 단계에서 사실 잘 싸워줬고 현재까지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본인의 어떤 정치적 이력이 도움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당대표 선거에서 낙선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관련돼서 다소 조금 부정적이다라는 평가도 있었고 근데 권영세 의원의 경우에는 개파색이 상대적으로 더 낫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와도 친분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개파를 통할할 수 있는 또는 그 개파와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정치력을 기대하고 의원들이 많이 지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좀 난국이지만 어쨌든 권영세 의원이 그동안의 관록 경험 등을 토대로 해서 당을 잘 추스릴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결국에는 원내에서 중진 의원 그리고 이제 투톱 체제로 가게 되는 것인데 어떤 모습 이제 앞으로 좀 보여줄 것 같으십니까? 근데 이 권성동 원내대표가 했던 얘기들을 보면 결국에 이제 대통령을 좀 옹호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좀 똘똘 뭉쳐서 어떤 뭐 위기를 잘 헤쳐나가자 이런 메시지를 계속 던지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저는 비대위원장이 누가 되든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결과적으로 돌고 돌아 친윤이다. 지금 국민의힘은 국민을 선택한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을 선택했다.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지금 사사건건 뭐 헌법재판관 3명 임명권에 대해서도 지금 사실은 어깃장을 놓고 있고 특검법에 대해서도 반대를 하고 있고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어떤 한덕수 권한대행을 향해서 뭐 정책 관련한 법안들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압박하는 모양새나 지금 상황에서 뭐 가짜 뉴스를 바로 잡겠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이 내란 사태에 대한 반성보다는 어떤 국민을 향해서 그리고 야당을 향해서 일종의 전쟁을 선포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비대위원장이 누가 되든 그 자리에 누가 오든 지금과 같은 기조를 이어간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 무엇도 의미 있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그 얘기를 해볼게요. 오늘 오전부터 지금 각 당의 원내대표들의 발언들이 있었는데 민주당은 오늘까지 한덕수 대행에게 특검법을 상정해라 이제 공포를 해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한덕수 대행은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을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민주당에서는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절차를 즉시 개시하겠다라고 밝혔고요. 권성동 원내대표는 여기에 대해서 이 탄핵은 민주당의 겁박이다. 겁박 정치가 지금 극에 달하고 있다. 결국에는 조기 대선 위한 거 아니냐. 국가적인 후폭풍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이 아직도 어떤 이 사태에 대해서 반성과 사죄를 안 하고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어떤 수사가 진행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어떤 수사기관들 사이에서 좀 경쟁적인 모습도 있고 신경전도 여전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내란의 주요 공범자들의 증거인멸이 우려되는 상황 속에서 특검의 필요성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은 잊지 말아야 하는 게 권한대행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국민을 위해서 이 혼란을 수습하기 위한 대통령의 권한을 일시적으로 부여받은 상황이지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고 비호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한덕수 권한대행 같은 경우에는 본인도 피의자 신분이지 않습니까? 조사도 최근에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해야 될 일은 두 가지입니다. 국가 안정과 지금 내란 사태의 진상규명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권한대행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도 뭐 이번 달 말까지 숙고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왜 지체 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공포를 하지 않는지
전 납득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권한대행으로서 어떤 권한을 행사한다라고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피의자 신분입니다. 본인도 수사 대상에 올라 있고 함께 이 내란 관련해서 처벌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상황에서 내란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겠다, 이 시위를 미루겠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무책임하고 심지어는 이해 충돌의 소지까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미루는 것은 결국에 내란의 공범을 자인하는 것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이 내란 수사라는 거는 타협의 대상도 아니다. 즉각 탄핵 절차 시작하겠다라고 오늘 오전에 얘기했습니다. 민주당이 이제 마음대로 하고 있는 거니까요. 예, 사실은 국민은 민주당 눈앞에는 아무도 없어요. 이재명 대표의 조기 대선 전에 피선거권 박탈만 막으려고 하면 뭐든지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아니 헌법상 보장된 15일 내에 공포권을 행사하겠다는데 왜 그거를 탄핵 운운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이게 만약에 제가 12월 31일까지 1월 1일까지도 안 하고 있다. 그래서 민주당이 압박을 한다. 그러면 그나마 그 정치적 공세를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지금 절반뿐이 안 지났잖아요. 15일 내에 공포 여부 또는 제의 요구 여부를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까지 절반 지났다고 해서 그 민주당이 짜준 시간표대로 안 한다고 해서 이렇게 겁박 내지 압박, 그러니까 정치적 요청까지 괜찮아요. 빨리 해줬으면 좋겠다. 이거 괜찮은데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 탄핵할 거야.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기존에 이재명 대표께서 탄핵 안 한다고 분명히 넘어갔는데도 다시 그 옛날 것을 소환해가지고 말 안 들으니까 옛날 죄로 탄핵할 거야. 이렇게 하는 민주당의 운영 자체는 말이 안 되는 거고, 이재명 대표가 국정 안정을 하겠다고 안정협의체까지 꾸린 마당이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좀 국정 안정을 위한 정치 행태인가에 대해서 민주당 반성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어떤 일만 본인들 말만 안 들으면 내란 공범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건 저희가 탄핵을 반대했던 이유 중에 하나예요. 분명히 탄핵이 가결되고 나면 민주당은 온통 국내심에 대해서도 내란 공범, 지금도 현수막 그렇게 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조국 신당에 달았지만, 그다음 국가공무원 국무회의 참석만 했다고 해서 내란 공범. 이 말은 뭐냐면 내란 공범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의 뜻대로 하고자 하는 목에 목줄 채운 거잖아요. 이런 정치가 어디 있습니까? 적당히 하셔야죠. 예. 그렇다면 지금 오늘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대행이 특검법을 상정하지 않은 그 배경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는데, 한 대행 같은 경우에는 여야 타협과 토론을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지금 모두가 공평하다고 수긍할 만한 이 법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의 이런 입장 자체가 본인에게 주어진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상황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국가 비상사태 아닙니까, 사실은? 이 계엄의 여파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외교에서도 경제에서도 안보에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계가 우리가 어떻게 이 혼란을 수습해 가는지를 보고 있고 굉장히 불안한 눈초리로 대한민국을 보고 있다라고 한다면, 어쨌든 중요한 것은 국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이 특검법의 공포를 통해서 조속한 수사가 이루어지게 하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빠른 시일 안에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은 사실상 여야의 공을 떠넘기고 있는 모양새거든요. 그러니까 여야가 합의해 오면 그때는 내가 하겠다, 이런 입장으로 저는 들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자체가 어떤 민심과도 완전히 괴리된 역행하는 상태로 지금 이 권한대행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31일까지 숙고하겠다라고 하는데 31일까지 기다려줄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다려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게 지금 대통령이 헌재에서 날아오는 서류 안 받는 거랑 변호인단 구성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절차 좀 지연시키고 있는 거랑 저는 논리가 비슷하다라고 봐요. 31일까지 기한이니까 그때까지 숙고한다, 민의를 청취한다라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입장을 보면 지금 당장 한덕수 총리가 할 수 있는 그 상설특검의 추천 의뢰조차도 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리고 특검법에 대해서 저희가 마치 24일까지 갑자기 제시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동안 계속해서 한덕수 권한대행을 향해서 조속히 공포해달라라고 여러 번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장까지 나서서 상설특검 관련해서는 이 상설특검의 추천 의뢰를 조속히 해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한덕수 권한대행은 지금 사실상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할 수 없다, 고려할 지점들이 많다,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왜 우리가 이 시간들을 기다려야 하는지, 왜 이 혼란을 방치해야 하는지, 국정 안정을 위해서 조속한 수습에 힘써야 할 총리가 오히려 나서서 대통령의 어떤 이 심판 절차 지연이나 수사 지연, 이런 부분에 오히려 권한대행이 나서서 윤 대통령의 방패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고 진실을 외면하고 있고 국회의 목소리를,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있다, 이런 지적을 받는 겁니다. 근데 이게 네.
민주당의 목소리겠죠. 국민의 목소리가 아니고. 사실은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수사 지연에 대해서 일조하고 있다는 정황적 증거는 하나도 없고요. 그다음에 이 헌법에 15일간의 공포 기간을 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게 법안이 국회에서 넘어왔는데 대통령이 거부권을 준 이유가 뭐죠? 이 법안이 적절한지 여부, 헌법이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독자적으로 심사해서 다시 한번 국회에 제의를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헌법에 준 거예요. 그러면 그걸 하겠다는데 왜 그렇게 난리들을 피는 거죠? 그 내용이 예를 들어 다시 넘어왔어요. 그럼 국회에서 의결하면 되잖아요. 재의결하면 되잖아요. 그 재의결 못하면 못하는 대로 가는 거고 왜 그걸 비판하죠? 비난하고 헌법상의 권리 아닙니까? 헌법에 그렇게 우리 헌법 위정자 국민들이 헌법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그게 국민의 뜻인 거지. 뭐가 국민의 뜻인 거예요? 또 하나는 지금 탄핵을 자꾸 남발하고 탄핵을 이유로 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국정을 피게끔 하는 것이 이게 국정 안정인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재명 대표께서도 미국 대사 만나셨잖아요. 만나서 미국 대사가 또 미국 측에서도 한대행의 이 체제를 인정하고 신뢰한다라고 의사표현을 했잖아요. 그러면 존중해줘야 되는 거죠. 지금 한대행이 이전에 국무회의에 참석한 거 말고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는 눈에 띄는 건 없잖아요. 민주당의 말을 안 듣는 것뿐이고 그다음에 상설특검 추천 의뢰 이거 안 하고 있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상설특검 추천 의뢰하고 그다음에 개별 내란 특검하고 같은 내용이잖아요. 그럼 이걸 정리할 의무는 정치권에 있는 겁니다. 두 개 다 어떻게 통과시킵니까? 예를 들어서. 그다음에 상설특검 관련돼서도 한 총리가 이전에 한 말이 있습니다. 국내심에서도 얘기했고 이게 지금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위원회 구성 자체에서 임박해가지고 위원회 구성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했잖아요. 규칙까지 바꿔가면서. 이거 위헌장 아닙니까? 그다음에 내란 특검도 마찬가지로 입법부가 행정부를 수사하는데 그 입법부의 수사기관 구성권을 민주당 등 야권이 일방적으로 갖고 갔잖아요. 이것도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문제 있다고 지적하는 게 또 그게 문제입니까? 저는 그다음에 김건희 특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김건희 특검 관련돼서 또는 여러 내란 특검 관련돼서 수사가 진행 안 되고 있는 거 없어요. 다 이미 제도권 내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요. 그다음에 지금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계엄 선포로 인한 수사 행위들 경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검이 왜 필요한지는 나중에 정치권에서 서로 합의해서 또 논의할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지금 특검이 필요하다 그러면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설득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의회 시스템인데 왜 본인들 말을 안 믿는다고 탄핵 운운하고 그다음에 노정면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국무회의를 형해화시키겠다고 엄포하고 글쎄 이게 제도권 내 정당의 올바른 행태인지 저는 좀 의심스럽습니다.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어쨌든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이제 탄핵을 추진하고 있는데 탄핵안은 총리 시절에 한정된 것이고 탄핵 추진 사유는 권한대행 임무를 수행하지 않아서다. 이거 굉장히 모순된 거 아니냐는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하고 있는 얘기들을 보면 도대체 어떤 이 국가의 수습을 위해서 무슨 노력을 하고 있죠? 지금 나오는 입장들을 보면 이 내란 사태에 대해서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반성 하나 하는 사람이 있나요? 가짜뉴스 잡겠다고 엄포 놓고 그리고 민주당 향해서 조기 대선 운운하면서 본인들의 당리당략에 맞춰서 움직이고 있으면서 민주당을 향해서 공격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국민의힘에서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서도 모순적인 입장을 취한 것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최근에 이 한덕수 권한대행을 향해서 뭐 거부권 사용해라 이렇게 압박하는 것도 그렇고 여당으로서 전혀 책임감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먼저 좀 지적을 하고 싶고요. 말씀해주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단 총리 시절에 있었던 그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있었던 그 날림 국무회의, 사실상 국무회의라고도 볼 수 없는 부서조차 없었던 그 불법적인 국무회의장에 한덕수 총리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수사 대상과 처벌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라는 생각인 것이고요. 그 부분을 걸고 이제 저희가 탄핵을 추진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저는 탄핵 사유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어떤 민주당이 마치 이 나라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지만 가중시키고 있는 분들은 국민의힘과 한덕수 권한대행이에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혼란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한 대통령이 만들었고요. 그 뒤에 헌재 심판 절차에 제대로 임하지도 않으면서 이 혼란 사태를 지속시키고 있는 대통령이 이 사태의 주범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런 대통령을 향한 수사를 번번이 잘 안 되게 하고 있는 정말 대통령을 겨냥한 어떤 압수수색이나 지금 소환조사나 이런 게 전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군 관계자들의 신병은 구속하고 압수수색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루어지고 있지만 경호처에서 막아서 압수수색 제대로 안 되고 있죠. 이미 제출 자료만 일부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조속하게 특검법을 통과시켜가지고 공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질서 있게 어떤 수습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게 필요한 거지. 숙고하겠다 또는 지금처럼
것처럼 사실 지금 나오는 입장을 보면 숙고하고 나서 공포하겠다라는 입장이 아니라 사실상 여야 합의를 이뤄오면 내가 그때는 하겠다라는 사실상의 거부 의사를 천명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를 삼을 수밖에 없는 거죠. 비상계엄 당시에 국회의장 공관에도 계엄군이 출동해서 체포를 시도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CCTV를 전수조사했고 저희도 지금 브리핑을 통해서 CCTV 내용을 함께 보셨는데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비상계엄 당시에 국회의장 체포를 하려는 시도를 확인할 수 있었고 또 공식 해제 이후에도 머물렀던 것이 확인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계엄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또 이들이 누구인지 누가 명령했는지에 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라는 요구에 브리핑을 함께 보셨는데 두 분께 바로 질문을 드릴게요. 저희가 브리핑을 함께 보시면서 CCTV 영상도 확인했고요. 지금 국회 사무총장의 요구까지 함께 보셨는데 내용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굉장히 좀 지금 상황도 원래도 이제 충격적이었는데 더 충격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어떤 수첩에 적혀 있었던 뭐 주요 정치인들의 명단 그리고 뭐 거기에 등장하는 어떤 뭐 사살이라는 표현들 이런 것들도 굉장히 충격적이었지만 더 나아가서 이 입법부의 수장을 어떻게 보면 체포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것 아니냐 이 부분을 CCTV 영상으로서 우리가 한 번 더 확인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이번에 공개된 CCTV 영상 외에도 그 최근에 나왔던 언론 보도에 뭐가 있었냐면 국회에서 비상계엄 그 해제가 가결된 뒤에 수방사에서 국회의장 공관의 CCTV 영상을 계속 봤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의장 공간을 왜 비상계엄이 해제된 뒤에도 수방사에서 CCTV 영상에 접근을 해서 봤느냐 이 부분만 보더라도 2차 계엄을 하려고 했던 정황인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사실상 국회의장이 이 본회의를 열어서 비상계엄을 해제하는 그것을 진행했기 때문에 2차 계엄을 할 때는 그것 자체를 아예 무력화시키려고 했던 시도가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은 계속해서 제기가 되어 왔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 국회 사무총장이 문제 제기를 한 것을 또 보게 되면 세간에 있었던 2차 계엄에 대한 의심을 더욱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이 부분에 대한 명명백백한 진상규명과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사무총장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언론에서 여러 의혹이 나오기 때문에 확실하게 좀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CCTV 전수 조사를 했고 지금 의혹에 대해서는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관련 내용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투입 시기를 좀 봐야 되겠죠. 예컨대 국회에서 해제 요구한 결의가 끝난 뒤에 만약 투입이 됐다 그러면 그건 이제 투입 경위에 대해서 또 투입을 지시한 사람이 누구인데 철저히 따져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다음에 저들이 맡은 임무가 뭔지에 대해서도 근데 보니까 우왕좌왕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투입되게 된 배경과 관련돼서 저들이 알고 있지는 않을 것 같고 별도의 명령 하다를 기다리고 있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투입 라인들, G 라인을 일단 따져봐야 될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투입하게 된 목적, 저 병력에 부여된 임무가 뭔지에 대해서 일단 조사를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수사당국이 아마 저 부분도 이미 오늘 CCTV를 좀 봤기 때문에 수사에 확장해서 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 이전에 국방부에서 사실관계 확인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관련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과 비롯해서 앞서도 언급을 해주셨어요. 뭐 지금 영상을 보시고도 많이 충격적이었다고 말씀해 주셨고 그러면서 언급해 주신 부분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 적힌 내용도 심상치 않았다. 상당히 연관이 돼 있는 부분이라고 지금 보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측 변호인은 뭐라 그랬습니까? 뭐 체포에 채자도 안 꺼냈다. 대통령은 그런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국민들 앞에서 사실은 저는 거짓말을 한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만큼 뭐 내란이 아니다, 뭐 소란이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했던 그 대통령의 입장이 굉장히 궁색해지고 말이 안 된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대통령의 어떤 적반하장식 태도가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명확하지 않습니까? 국회의장 공관에 계엄군이 그것도 비상계엄이 해제된 뒤에 저렇게 또 찾아갔다라는 거 그리고 국회의원들과 국회의장이 있었던 국회로 무장한 계엄군들이 쳐들어왔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사실상 의원들을 체포해라 끌어내라라는 지시가 있었음을 여러 명의 복수의 관계자들이 확인을 해줬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이게 내란이 아니다라는 말은 궤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헌법기관의 무력을 행사해서 헌법기관의 인사들을 어떻게 보면 체포하려고 했고 더 나아가서는 헌법기관의 기능 자체를 마비시키려고 했던 게 이게 내란이 아니면 뭐가 내란이 될 수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대통령과 뭐 대통령 측에서 계속해서 내란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거나 아니면 뭐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또 내란이 아닐 수 있으니 좀 따져봐야 된다. 수사 상황을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목소리들이 힘을 잃을 때가 온 거죠. 지금 노 전 사령관 수첩에 정치인과 언론인이 수거 대상이라고 적혀 있었고 사살이라는 표현도 나왔습니다.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저 부분은 심각하죠. 그런데 이제 수거라는 단어는 사실 일반적으로 군계통에서는 특정 지역 빼놓고 쓰지 않는 단어로 제가 알고 있는데 보통 뭐 신병 확보, 체포 뭐 이런 식으로 용어를 쓰죠. 수거라는 단어 쓴 거 보니까 특정 직역에 있는 사람들 그 용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볼 것은 이제 노 전 사령관의 경우에 본인의 아이디어 차원에서 정리한 건지 아니면 누군가의 의논 과정을 적은 것인지 또는 누구의 지시를 적은 것인지 이걸 먼저 밝혀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거기에 적힌 대로 일단 실행이 안 돼서 다행인 것 같고 실행이 됐다면 뭐 제가 볼 때는 거의 관련된 사람들의 경우에는 외환 유치 또는 외환 일반 이적 여기까지 아마 이를 수 있는 정도의 엄한 그 기술 내용인 것 같아요. 그리고 노 전 사령관이 이제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과연 이 사람이 과연 본인 저기에 어떻게 관여됐는지도 상당히 궁금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예컨대 본인 스스로 본인 아이디어를 제공해 가면서 배후를 자처한 것인지 배후 세력을 자처한 것인지 아니면 원래 계엄의 계획에 들어있던 인물인지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해 보이는데 만약에 원래 계엄에 들어있던 인물이라 그러면 또 다양한 죄가 추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아마 지금도 수사를 철저히 하겠지만 조금 더 수사 범위를 넓힐 필요가 없잖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내란 관련돼서 내란 여부는 수사기관이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뭐 각자의 이건 판단의 영역인 것도 있어요. 그러나 내란죄의 공범이다 이런 단어를 확정적으로 쓰는 것은 왜냐하면 관련자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 정치인들도 많이 있고 심지어는 내란죄의 공범 정당 이런 단어를 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 부분은 수사기관이 지금 뭐 민주당에서 하는 얘기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아직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실제 그런 것과 관련된 문제 제기하는 것도 부적절하다고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돼서도 어떤 최소한 기소 있기 전까지는 관련자들에 대해서 마치 내란죄가 확인된 것이냐 이런 식의 주응물실 쓰는 것은 아직까지 옳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노 전 사령관을 이제 구속 송치하고 계속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외환죄까지 좀 범위를 네, 넓혀서 맞습니다. 굉장히 많은 것들을 지금 수사하고 있는데 어떤 부분들이 조금 더 집중적으로 들여다봐줘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주목해봐야 될 거는 이 노상원 전 사령관이 이 비상계엄의 핵심 비선이다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정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사실은 수첩에 드러난 것도 그렇고 그리고 포고령의 그 불법적인 포고령을 누가 처음 작성했느냐 이 부분도 상당히 주목을 받았었는데 그게 노상원 전 사령관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제가 봤을 때 군내에 사조직을 만들었다 이 부분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인이 이 불법 계엄에서 비선으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고 그 뒷배에 김용현 전 장관이 있었다. 이것도 문제지만 이 김용현 전 장관의 뒷배를 활용해서 진급을 미끼로 그 현역 군인들을 이 비상계엄에 끌어들였다. 그러니까 일종의 사조직을 군내에 꾸렸다. 이런 부분들이 드러나고 있고 그 핵심에 노상원 전 사령관이 있었다. 그러니까 민간인이 나서서 현역 군인들을 포섭하고 이런 작전들을 꾸렸다라는 점에 대해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은 수사가 필요할 것 같고요. 실제로 이 수사이단이라는 이름으로 별도의 수사단을 꾸리고 육사 출신의 전현직 장교들을 중심으로 이런 조직들을 꾸렸다라고 하는 것은 군의 기강을 해치는 일일 뿐만 아니라 불법입니다. 불법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방금 앵커께서 짧게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 수첩에 뭐가 있었냐라고 보니까 이게 상당히 스모킹건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의원 체포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뭐 이런 것들도 적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국지전 도발을 유도하는 이런 얘기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NLL에서 북한을 공격해가지고 어떤 이 비상계엄의 요건을 사실 인위적으로 만들려고 했던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란죄 수사에서 외환죄 수사까지도 넘어가야 된다. 왜냐하면 이 수첩에 오물풍선 관련한 언급도 있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황들이 상당히 일관되다라는 겁니다. 어떤 우발적인 국회를 향한 경고용 계엄이었다라고 대통령은 주장을 하지만 지금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치밀하게 오랜 시간 동안 계획되어 왔던
어떤 계획된 내란임이 분명하다. 이런 지점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수사기관이 수사의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조금 전 국회 사무총장은 비상계엄 당시에 국회의장 공관에도 계엄군이 출동했고 국회의장 체포를 시도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CCTV를 전수조사했고 그 CCTV 영상을 브리핑을 통해서 보여드렸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 화면이 바로 조금 전 브리핑에서 공개된 내용인데요. 국회 사무총장은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계엄군이 의장 공관 주변에 투입된 것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CCTV를 통해 확인이 됐고 계엄이 해제된 뒤에도 공관 주변에 계엄군들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의장을 실제로 체포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또 2차 계엄의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분명한 해명이 필요하다. 그리고 누가 명령을 해서 이들이 누구이고 그리고 무장의 수준은 어떠했는지 당시 지휘 계통은 어떠했는지 등이 확실하게 공개가 돼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밝혔습니다. CCTV 영상을 통해서 계엄 당시의 상황들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고 언론을 통해서 공개된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도 사무총장 역시 상황이 상당히 엄중하기 때문에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좀 수사 전반적인 분위기와 방향성 그리고 속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일단 첫 번째는 이제 국회 사무총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일단 진상규명 필요하고 국방부에서 선제적으로 미리 사실관계에 대해서 국민에게 고할 필요는 있어요. 그리고 다만 이제 저게 군인이 왜 이렇게 늦게 철수했는지 이 부분은 비상계엄이 완전히 해제가 돼야 철수하는 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갖고 2차 계엄에 대한 정황이다 이렇게 단정하는 것은 사실 그건 안 맞다고 보고요. 지금 수사는 사실 경찰 관계자에 대한 수사 한 파트가 있고요. 그다음에 군 관계자에 대한 수사 한 파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군 관계자에 대한 수사 파트 중에 이제 노상원 씨가 중점적으로 떠오르게 된 거죠. 이 두 개 수사 파트가 이제 검찰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과 이상민 장관은 공수처로 가 있는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수사는 사실은 공수처 수사만 남은 거예요. 대통령과 이상민 장관에 대한 수사만 남은 거고 따라서 거의 수사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특검 등이 만약에 출범하지 않으면 마치 진상이 밝혀지지 않을 것 같이 주장한 민주당의 주장은 맞지 않다는 겁니다. 이미 수사 거의 다 이루어졌고요. 지금 만약에 특검이 발족되게 된다면 20일간의 준비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때 이미 수사 다 끝나 있어요. 따라서 사실상 특검은 공소유지 정도만 할 수 있는 특검의 기능을 할 것이다라고 해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진상규명과 관련돼서 이것을 진상규명할 의지가 없기 때문에 뭐 한 권한대행을 탄핵하겠다 뭐 이런 정도의 또 논리도 안 맞다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국회의장 공관 계엄군 출동 CCTV도 공개됐고 수사당국에 신속한 수사를 요청을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그러면은 규명이 돼야 되겠습니까? 뭐 앞서 이제 얘기 나왔던 대로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이 국방부의 입장을 요구한 거 아닙니까? 이 국회의장을 체포하려고 했던 시도가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굉장히 위법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굉장히 국회 자체를 마비시키려고 했던 의도가 명확한 범죄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누구의 지시로 저기 가게 되었는지 그러니까 어떤 그동안 의원 체포조 그리고 체포조의 명단 이런 이야기들은 계속 있었지만 실제로 어떤 2차 계엄까지 갈 수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또 의혹 제기가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 면에서 복합적으로 규명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뭐 주요 군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뭐 증거 채집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사실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수사하는 것은 아직까지 속도가 나지 않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제대로 협조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뭐 헌재 심판뿐만 아니라 그뿐만 아니라 지금 공수처에서 뭐 25일에 출석 요구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변호인 선임이 아직 덜 됐다 또는 뭐 탄핵 심판이 더 우선이다 이런 논리들을 세우면서 사실 출석 요구에 불응하겠다라는 입장을 저는 오늘 표명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어떤 내란 특검법의 필요성, 상설 특검법의 조속한 출범 이런 것들이 왜 필요하냐라고 보면 이 수사기관 간에 여전히 어떤 중첩되고 있는 수사를 해소할 문제 더해서 그리고 지금 대통령이 사실상 수사를 지연시키려고 하는 모양새 이런 것들에 대항해서 특검만이 유일한 답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대통령이
대통령이 본인이 법적인 책임 회피하지 않겠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석에도 응하지 않고 서류도 받지 않고 어떤 뭐 변호인 선임이 아직 덜 됐다라고는 하지만 대통령의 친구라고 불리는 석동현 변호사는 나와서 계속해서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 이 모순적인 상황에 대해서 어떠한 말로도 저는 해명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결국에는 지연을 시키고 있는 것뿐이다라고 봅니다. 그 대통령이 이제 뭐 정당한 그 소환 불응인지 여부는 법원에서 판단할 거예요. 이게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 혹시나 신청하게 되면 정당한 소환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응하지 않았다.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인데 변호인 선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소환에 불응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는 법원에서 판단할 거고 만약에 정당하지 않다고 국민이 판단하게 되면 대통령을 비난하면 되는 거고 다만 제도적으로 볼 때 특검이 나오게 되면 과연 저 소환을 어떻게 뚫고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건 차이가 없다는 거죠. 현재 수사기관이 오히려 대통령 소환에 소극적이다 이런 암묵적인 비판으로 들리기 때문에 저는 수사기관이 지금 공수처장 같은 경우에는 국회 나와서 소환하고 아니면 그 이후 절차 진행하겠다는 식으로 엄격한 대응을 밝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마치 이것 때문에 그 특검이 필요하다라는 논리는 이제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없잖아 있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특검 여부는 정치권이 만약에 이게 거부권에서 돌아오게 되면 국민의힘이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설득해서 통과시키면 되는 부분이에요. 저희 윤 대통령 상황과 관련한 이야기 나누고 있었고 어제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이 지금 서류를 미수령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수령한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변론 준비 기일 역시 예정돼 있던 대로 27일에 진행하게 되는데 윤 대통령 측에서는 일단 변호인단 구성과 법리적인 검토의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라고 반발을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직까지도 어떤 이 상황의 심각성에 대해서 전혀 인지를 못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은 누가 봐도 이 서류 자체를 받지 않았던 행위는 탄핵 심판 절차를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명확했다라고 봅니다. 그게 아니라면 관저로도 보내고 대통령실로도 계속 전달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데 계속 안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되게 전례 없는 일이었고 대통령의 꼼수였다. 그 부분에 대해서 헌재가 현명하게 제동을 걸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뭐 변호인단 선임이 필요하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변호인단 선임이 필요한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왜 저 석동현 변호사라고 하는 분은 공식 변호인도 아니시면서 계속 나와서 대통령의 어떤 논리를 주장을 하고 강변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사실 변호인단 선임이 안 됐다라는 것은 절차 지연을 위한 어떤 변명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석동현 변호사의 얘기를 보면 일단 논리는 다 이제 세운 것 같습니다. 내부적인 전략은 다 세운 것 같습니다. 일단 내란이 아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절박했다. 그리고 계엄은 정당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심지어는 뭐 대통령이 답답해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면서 국민들 성질만 돋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렇게 뭐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헌재에서 날아오는 서류 받지 않고 변호인단 선임 안 됐다라고 하면서 이 어떤 남아있는 기일들을 회피할 게 아니고 그 출석 요구에도 응해야 하는 것이고 남아있는 법적인 절차에도 성실하게 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지금 관련해서 어쨌든 뭐 유불리를 따져야 하는 부분도 있다라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고 지금 어쨌든 헌재가 계획한 대로 이 탄핵 심판이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큰 지장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굉장히 감정적으로 이 사건을 바라보는데 물론 대통령의 저도 요건에 안 맞는 비상계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에 따라서 큰 혼란을 가져왔고 거기에 대한 책임은 책임대로 가는 거예요. 그 정치적 책임은 지는 것이고 그다음에 법적인 책임 부분은 또 법적인 책임에 대해서 본인의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올바른 절차를 추진하고 본인이 할 말을 다 하는 것들은 그거 막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거 한다고 해서 뭐라 그러면 재판제도가 왜 있겠습니까? 헌법재판제도가 왜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민주당의 태도는 바르지 않다라고 보고 물론 송달을 받지 않는 부분은 받을 만하죠. 그런데 어쨌든 대통령 입장에서 변호인단 구성은 이건 일반적인 형사사건하고 달라요. 헌법재판 변호인단은 경험이 있는 분들이 하는 것이 옳고 석동현 변호사는 헌법재판 경험이 없단 말이죠. 또 하나는 석동현 변호사가 친구 입장에 나와서 여러 가지 대통령의 입장을 전달해 주는 것은 불가피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대통령이 비서실 인력을 활용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직접 나오지 않는 한 누군가 본인의 얘기를 대신 전달해 줄 필요가 있는 것이고 저것은 변호인의 역할이라기보다는 지인의 역할이라고 판단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또 하나 지금 석동현 변호사를 통해서 얘기하는 부분은 거의 정치적인 입장인 것이지 법리와 관련된 것은 거의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헌법재판소에서 송달 관련된 입장은 사실은 법률적으로 저는 이견이 있어요. 저 부분이 과연 발성 송달이 됐다고 볼 여지가 있는지 이 부분은 사실 전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발송 송달은 보충 송달 내지 유치 송달이라는 요건이 성립되지 않았을 때 하는 거기 때문에 자, 그 부분 관련돼서는 그러나 다툼의 실익이 크지 않은 부분이 이건 변론 준비 기일이기 때문에 실제 예를 들어서 항소 기간을 기산하는 기산점이 되는 송달 완료 시점 이렇게 되면 언제 송달 받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송달 받은 날로부터 일주일 이내 예를 들어 항소해야 된다. 그럼 그 기간이 지나면 항소 못하는 거거든요. 이런 식의 어떤 특별한 불변 기간이 계산되는 기산점으로서 역할하는 송달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큰 다툼의 여지가 다툼의 실익이 없다. 그걸 아마 헌재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변론 준비 기일에 국회 측만 나와도 국회 측에서 증거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본인들의 의견을 내고 쟁점 정리에 관여하고 그다음에 대통령 측이 참석 못하면 다음 잡으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대통령 측에서도 크게 다투진 않을 것이다. 송달이 이게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서 그런 차원에서 헌재가 의사결정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실익이 없는 의사결정이고 그렇다면 헌재가 앞으로 준비기를 한두 차례 더 잡을 걸로 보입니다. 잡고 나서 헌재가 사실은 소송지휘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게 되면 그 뒤에 변론기일 잡게 되면 변론기일 한 번 안 나가요. 예를 들어 대통령이. 그러면 두 번째부터는 걸석 재판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 진행을 만약에 민주당이 보는 시각처럼 지연 전략 쓴다 하더라도 그 지연의 실익이 크지 않다는 거죠. 본인 불이익이 워낙 크기 때문에 따라서 그런 걱정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국회에서는 지금 헌법재판관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고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국민의힘은 불참했습니다. 한덕수 대행의 권한을 이유로요. 하지만 오늘 오전에 민주당에서는 한덕수 대행의 탄핵과 관련된 카드를 시행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제 문제는 가결 정족수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견이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총리 기준으로 하면 된다. 국민의힘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인 만큼 대통령 탄핵에 준하는 200명이 찬성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근데 이 부분은 저는 뭐 논란의 여지가 크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김한규 의원실에 답변한 내용에 따르면 151명이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총리 기준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에 준하는 뭐 지위를 가졌기 때문에 대통령 탄핵 요건과 똑같아야 된다라고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야기를 하지만 이미 입법조사처에서 뭐 총리에 준하는 기준으로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권한대행의 어떤 지위 자체가 주어진 것도 결과적으로 총리였기 때문에 가질 수 있었던 지위라는 점을 판명해 볼 때 총리에 준해서 보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저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깊이 고민할 부분이 있어요. 이게 선탄핵이잖아요. 그러니까 탄핵한 이후에 그 탄핵 사유가 정당한지를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는 구조죠. 그러면 지금 김한규 의원이 받아본 것도 상당히 논리적으로 이런 타당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총리 시절에 있었던 사유 갖고 그걸 탄핵 사유로 삼아서 탄핵 결정할 때는 총리의 신분에 대한 그 탄핵 의결 정도수가 적용된다 이거거든요. 논리적으로 맞아 보이죠. 그런데 이게 허점이 뭐냐면 아니 그 내가 탄핵 사유를 이걸 삼아도 되고 저걸 삼아도 되는 거예요. 예컨대 지금 만약에 탄핵 사유라고 국민은 생각하고 있지 않은데 헌법재판소도 생각하고 있지 않은데 민주당이 만약에 총리 시절에 아무거나 갖고 와가지고 탄핵 사유로 삼아서 탄핵 발의하면 돼요. 이런 어떻게 보면 정치권의 외압을 방어하기 위해서라도 또는 다수의 횡포를 방어하기 위해서라도 사실은 총리의 신분과 대통령 권한대행의 신분은 불가분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 불가분의 관계, 대통령 권한대행, 대통령의 탄핵을 결의 요건을 가중시킨 이유는 뭐냐면 직무의 안정성 확보거든요. 그렇다면 그 안정성 확보 대상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총리에도 대통령의 그 가결 정족수를 적용해야 된다는 것이 저는 그런 논리가 타당하다고 보고 이 논리는 사실은 지난 황교안 전 2016년도, 17년도 당시에도 있었던 논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보면 정치권에서도 지금 현재 정치 상황만을 토대로 해가지고 지금 결정할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있을 여러 가지 외압으로부터 대통령 내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막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지금과 같이 예를 들어 국민의힘이 나중에 3분의 2 이상의 의석을 얻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라도 이 국회에서 다수당에 절대 다수당이 사유로 삼는 그걸 통해서 탄핵이 가능하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헌법재판소 기각되면 뭐 합니까? 이미 직무집행 정지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실제 결과적 어떻게 보면 오류 이런 것 등을 반성적 고려로 삼아서 이 부분은 좀 민주당도 전향적으로 판단할 부분이 없잖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오늘 오전에 민주당의 입장도 그렇고요. 계속해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특검법을 빠르게 공포하라고 압박을 하고 있는 와중에 민주당 내에서 지금 나오는 이야기가 국무위원 5명을 탄핵할 경우에 특검법 공포 권한이 국회의장에게 넘어간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좀 살펴보면 국무위원 5명을 만약에 여기서 더 추가로 탄핵을 하게 될 경우에 국무회의 의사 정족수가 이제 충족이 되지 못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국무회의 의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법안의 공포 권한이 국회의장으로 넘어간다는 건데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기가 애매한 게 이 노정면 원내대변인의 의견이었습니다. 예. 이야기를 했는데 뭐 이럴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의 조승래 수석 대변인이 원내에도 확인을 해봤는데 검토한 적이 없다라고 하고 그러니까 노정면 의원의 어떤 개인적인 검토가 있었던 걸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민주당이 추진해 갈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정치적 공방을 이 국민의힘에서는 빌미를 삼아서 더 하려고 하지만 사실 여기에 대해서 당이 어느 정도 정리를 했고 입장을 분명히 해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부차적인 공방은 지금 상황에서 필요하지 않다. 어쨌든 집중해야 할 것은 대통령이 지금 탄핵 심판이나 수사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을 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권한대행으로서의 어떤 책무를 다한다라기보다는 본인도 피의자 신분인 마당에 어떤 내란 특검법에 조속한 공포나 김여사 특검법에 대한 그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차원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라고 보입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당에서는 어쨌든 확실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야 될까요? 압박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노정면 의원은 원내대변인이기 때문에 그 한 개인의 국한된 의사다라고 평가하기도 좀 애매하죠. 그런데 어쨌든 노정면 의원의 상상 자체가 저는 상당히 비판을 받아야 된다고 보는 것이 우리 헌법에 보면 국무위원은 15인 이상으로 구성되게 돼 있습니다. 그럼 헌법을 위반해서까지 본인의 어떤 당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는 건데 일단 위헌적 발상 자체가 저는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보고 또 하나 결과론적으로 국무위원들은 차관이 대행해서 그러니까 장관이 만약에 거리되게 되면 차관이 국무위원직을 바로 대행하는 게 없어요. 국무위원과 그다음에 장관은 사실 개념상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국무회의에 차관이 대행 참석은 해도 가서 발언할 수는 있어도 의결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의결 정도수가 모자라게 되는 건 맞죠. 그러나 권한대행이 만약에 의결 정도수가 모자라도 쳐요. 그럼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고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법률안 공포해도 괜찮아요. 괜찮다기보다 효력은 있는 겁니다.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헌법 위반으로 탄핵 사유가 될 뿐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그 일정 기간 동안에 공포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공포권을 갖게 되는 이 헌법 규정이 적용될 여지는 없다. 왜냐하면 권한대행이 공포하면 됩니다. 만약 국무회의가 형용화됩니다. 그러면 국무회의를 못 거치죠. 그럼 권한대행이 공포하게 됩니다. 그럼 나중에 이 유불리에 대해서는 또는 위법 여부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 따지게 되겠죠. 그러나 공포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효력이 있다. 이것이 뭐 법조계 다수결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주제가 될 텐데요. 선관위가 이재명은 안 된다라는 현수막에 대해서 불허 결정을 내렸었는데 관련해서 어제 결정을 번복했습니다. 이 현수막 게시가 허용이 된 건데요. 선관위의 이번 판단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듣겠습니다. 뭐 선관위의 판단은 뭐 그 자체로 존중을 해야 됩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삼으면서 뭐 부정선거 음모론까지 운운하셨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좀 진짜 절치부심하고 반성하셔야 된다라고 좀 지적을 드리겠고요. 선관위에 대해서 뭐 민주당에게만 유리하게 하지 않느냐라고 이 사실은 국민의힘에서 제기를 한 거잖아요. 근데 그동안 보면 선거 때 여야 할 것 없이 선관위에 대한 불만은 늘 누적되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이 불법적이고 반헌법적인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나라가 정말 엉망진창이 돼서 이것을 수습해야 하는 시기에 여전히 이재명 대표만 물고 늘어지고 있는 이런 국민의힘의 심리가 저는 솔직히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뭐 이것으로 싸워서 본인들이 이겼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저런 현수막을 국민의힘에서 내건 걸 봤을 때 좋아하실까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라는 현수막을 내걸어도 모자란 판국에 이재명 대표 물고 늘어지면서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고 하면서 마치 다음 대선을 생각하는 듯한 저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은 사실 국민의힘이 지금 저럴 때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을 국민들이 더 많이 하실 것 같아서 저는 국민의힘이 굉장히 불필요한 싸움들을 하고 있고 오히려 국민들의 반감만 사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건 국민이 판단할 부분이고요. 선관위가 그런 국민적 판단에 내맡겨야죠. 왜 본인들이 개입해가지고 이건 됐다 안 된다 합니까? 그것도 편파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의사결정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회 구조인데 그 위원회들은 이제 상근이 아니에요. 비상근. 한 분 빼놓고는 상임선관위원 빼놓고는 상근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 사무처에서 모든 것들을 다 결정해요. 이 폐단이 저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지방선거관리위원회에서 뭐 누군가 후보자나 누군가 문의를 하게 되면 이 직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 등을 위원회에 사무처에 유권 해석을 의뢰합니다. 그
그 사무처 유권 해석이 내려와서 저렇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노태학 선관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해가지고 바로 잡은 거잖아요. 결국 뭐냐면 선거관리위원회가 만약에 원래 위원회가 결정을 하게 되면 이렇게 오판할 가능성이 적다는 거죠. 그런데 사무처 위주로 진행되다 보니까 이런 오판이 많이 나오는 것이고 저것은 번복이라기보다는 틀린 거를 바로잡은 거죠. 또 하나는 역대 야당이고 여당이고 간에 선거관리위원회 이런 그 좀 잘못된 운영과 관련돼서 문제제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고쳐지고 있지 않은 거죠. 또 하나는 저기에 쓰여 있는 것들을 보면 모 의원은 내란 공범이다. 저 허위 사실이죠. 내란 공범 이게 입증된 게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저거를 버젓이 된다고 선관위원이 판단한 겁니다. 저것은 허위 사실 유포예요. 저분이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조기 대선이 있다고 쳐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만 안 된다라고. 그럼 정현욱 의원은 출마하면 안 됩니까? 정현욱 의원 출마 가능성이 제로인가요? 저분도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다면 동등하게 된다 안 된다 판단해 줬어야 되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자 틀린 것도 틀린 거지만 그 틀린 거에서도 편파적으로 틀렸다. 따라서 저 부분은 앞으로의 선관위 운영 과정을 법으로 만들든 아니면 자정하든 저는 개인적으로 좀 대대적으로 수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예. 말씀만 드리면 어쨌든 저런 선례를 만들었잖아요. 만들어졌죠. 저런 선례가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그 현수막을 걸 수 있다라는 선례가 만들어졌으니까 이제 지켜보시죠. 이제 홍준표 안 된다, 한동훈 안 된다, 오세훈 안 된다 다 나올 겁니다. 그때 국민의힘 뭐라고 하실지 저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